안녕하십니까. 시드컴입니다. 자, 책의 길을 묻다. 신경끄기 기술입니다. 마크 맨슨이 쓴 책이고요. 에피소드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핵심 철학은 인생의 모든 것이 고통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맨슨은 부처처럼 말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고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고통을 받아들이는가이다. 라고 했죠. 통찰을 보면은 통찰하게 되면은 좋은 인생, 좋은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 성장은 문제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종류의 문제인가요? 두 번째 핵심 철학은 가치 있는 실패를 선택하라. 책 내용 요약해보면 좋은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다. 실패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다. 여기서 통찰해 보면은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것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성찰 없는 고통은 헛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삼손에게 묻겠습니다. 네, 삼손입니다. 핵심 철학 세 번째, 책임은 선택할 수 있다. 책 내용 요약을 해보면 책임이란 잘못의 주체가 아니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당신을 학대했더라도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지는 당신의 책임이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해보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변화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게 된다.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책의 결론은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책 내용 요약해보면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다. 통찰해보면 자유는 무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 하나에 집중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신경을 끄는 기술이란 자유를 얻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 끄기 기술은 단순한 심리,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철학적 안내서입니다. 부처의 고통론, 스토아 철학의 책임론, 쇼펜하우어의 의지 이론까지 녹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가슴이 저리죠. 이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요 가슴이 울립니다. 우리는 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고. 자, 임영웅 가수의 노래는 개인 서시에 접속한다. 대중가요지만 노래가 삶의 문장을 대변한다. 그의 감정 표현은 듣는 이가 자기 이야기를 읽는 듯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하나의 정서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서의 결핍이 느끼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그 결핍을 보완받는다. 결국 사랑은 논리보다 감정적 충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에필로그는 임영웅 현상은 하나의 사회학이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감정의 정화 통로가 되었다. 팬덤은 우상이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로 진행하였다. 참 노래 잘하죠. 마치 나의 이야기를 임영웅은 우리 시대의 감정의 통역사이다. 그의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불러주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을 건드리는 목소리이며 우리 시대의 슬픔을 적셔주는 물결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임영웅 달 같은 존재 하늘에 달 같은 존재로 표시한 것 같은 파란 하늘에 멍든 파란은 잘 보죠. 개인마다 다르겠죠.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다음 책은
언어의 뇌가 깁니다. 알베르트 코스타가 적은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두뇌의 운동이다. 언어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사고를 구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중 언어자는 언어는 윤리적 판단까지 영향을 미친다. 모국어하고 외국어는 뇌에서 다르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외국어는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덜 감정적이 되며 더 이성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어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에피소드는 투명 인간의 언어의 실험에서 나와 있고요. 모국어로 판단할 때는 감성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데 외국어로 판단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는 도덕성과 감정의 근거를 바꾼다.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회로도 바뀐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 통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어는 뇌의 의식 스위치이다. 언어는 기억의 편집이다. 우리는 언어를 바꿀 때 기억의 서사 구조도 함께 편집된다. 감정을 지운 기억, 감정을 더한 기억, 모두 언어의 방식에 달렸다. 자, 결론은 언어는 뇌의 거울이자 방향키라고 합니다. AI가 마무리 통찰해 주는군요. 언어는 뇌의 운동이고 감정의 에너지이며 인격의 설계자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방향이 달라진다. 언어를 훈련하는 일은 곧 뇌와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심하지만 지금 내 안의 언어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나는 내 언어에 선택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언어만 써왔는가? 그래서 이중 언어자의 뇌로 보는 언어의 비밀, 언어의 뇌의 과학을 알베르토 코스트로 김유경이 옮겼습니다. 나의 생각을 좀 줄이고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찾아서 에릭 헨델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를 받은 에릭 헨델. 우리는 우리 뇌가 만든 지속적인 정체성의 뿌리다. 우리의 자아가 과거의 기억 속에 쌓이고 그 기억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를 통해 저장된다. 모든 기억은 변화 가능하다. 단단히 고정된 듯한 기억도 다시 떠올릴 때 재조정되며 감정과 경험을 새롭게 덧입힐 수 있다. 감각, 감정, 행동은 기억의 다양한 층위와 연결된다. 단순히 외우기 이상의 기억은 음악, 냄새, 터치, 말투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도 저장된다. 기억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뇌신경 연구와 정신분석학을 접목한 저자의 통찰은 인간 내면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면서도 철학적 깊이를 잃지 않는다. AI 통찰을 보면 기억은 곧 자기 인식이다. 우리가 특정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유하느냐가 현재의 성격과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의 유연성. 자, 캔델은 신경 가소성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는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전환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감정과 기억은 동전의 양면이다. 감정 없는 기억은 금방 사라지지만 강렬한 감정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기억을 각인시킨다. 고로 우리는 감정의 선택이 곧 기억의 재편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사유를 자극하는 질문들. 마무리 문장은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재구성하고 내일의 삶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뇌의 작업이다. 에릭 헨델의 작업은 단지 과학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전에 읽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